이것은 장방정식, 공명할 확률, 일반적인 양자도약, 전자의 작용입니다. 이것은 내부 에너지, 타이밍이 이미 맞춰져서 중첩되는 확률, 관성력을 가지고 있는 덩어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각 운동량 보존이죠. 거리가 멀어질수록 타이밍이 적어지는 분명한 확률. 이것은 이미 맞춰져서 똑같이 작용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세개 거리에서 분명한 확률이 3분의 1이죠. 이것은 똑같이 작동하고 있으니까 이미 맞춰져 있기 때문에 3배 빨라진 것과 같죠. 타이밍이 작동할 확률은. 그래서 힘이 계속 증폭되는 겁니다. 그래서 힘이 센 건데, 이게 그래서 내부 에너지란 말이죠. 원자도 이렇고 어떤 관성력을 가지고 있는 덩어리의 내부 에너지가 이렇게 되는데, 원자 내부에 강한 무엇이 있는 게 아닙니다. 힘이 중첩돼서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타이밍이 중첩되게 만들어서 이렇게 강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가 전기력장, 장에서의 작동, 진동 속에 진동이니까 이 안에도 객체들이 있겠죠. 이 안에 객체들의 작동이, 이 안에서 객체들이 작동하는 게 이거고, 그러니까 이 안에 이건 맞춰져 있을 때고, 그 위에 어떤 특이한 작용 같은 게 있겠죠. 그 작용이, 객체들의 작용이 이거고, 그 각각의 덩어리가 또 이렇게 내부 에너지를 가진다는 겁니다. 시공간에 통합된 진동의 개수, 질량의 개수가 이 내부 에너지로 작동하느냐, 외부 공명할 확률로 작동하느냐가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렇죠? 코드에 따라, 음정의 톤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임의의 기준을 일박자라고 하는 거예요. 일박자. 장이냐, 입자냐, 불확정성 원리입니다. 이것은 입자성이 있죠. 아무리 거대해도 시공간도 관성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정한 에너지가 있죠. 태양계에 왔다 간 모아라는 게 있었죠. 그게 이게 기차 속에서 사람들끼리 부딪혀 넘어진 거고, 이거는 기차란 말이죠. 기차 그 자체. 모야가 은하 시공간 속을 룰랄라 지나가다가 태양계에 뺑소니를 당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일부 탄성 충돌을 당했는데, 과학자들이 그동안 하던 대로 반창고 몇 개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모야가 아주 억울합니다. 다시는 놀러 안 올 거예요. 나쁜 인간들. 그래서 원자, 은하, 여기 차이가 있죠. 작동하는 차이. 이 차이를 사람들이 암호물질이라고 부르는데, 정확히는 이 두 개를 합성하면
뭐 이렇게 되겠죠. 이 꼭지점이 양자도약 평균 분포를 의미하는데, 대충 그러니까 평균인 거예요. 여러 가지 무수히 경우의 수 작용을 하고 있는데, 어떤 기준이 특정한 기준으로 이런 꼭지점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충 이 안쪽을 어떤 내부 에너지의 변화 작용이라고 볼 수 있고, 이쪽을 공명한 확률로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꼭지점이 위치가 어떤 변화 또는 어떤 힘을 받느냐에 따라서 이 꼭지점이 이쪽으로 가느냐 또는 다른 평균적인 것과 비교가 되겠죠. 그에 따라서 현상이 달라집니다. 이게 유도된 간접 전자기파 빛인데, 시공간과 수직 수평 횡파란 말이죠. 양자도약 평균 지점의 이 변화로 종파의 차이도 알 수가 있죠. 그게 전자기 유도죠. 최초 첫 번째 시간에 상대적인 그 주파수 박자 차이로 광전 효과 설명할 때, 상대적인 차이로 온도로 작동하느냐, 운동 에너지, 압력으로 작동하느냐, 끌어당기냐, 밀어내느냐, 설명했었는데, 이 변화로, 이 차이로 도플러 효과, 또 온도가 어떤 전기 현상이나 압력으로 변화하는 그런 현상들, 캐시미르 효과, 또는 베르누이 원리, 양력, 이게 다 전자기 유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공명할 타이밍, 시간과 공간만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게 다 전자기 유도인데 양자도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잘 측정해서 센서 레이더도 하고 그런 건데, 보통의 양자도약 전자기파 측정이 이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작동할 확률 이건데, 시공항과 이것의 관계로 설명했지만, 이것과 이것의 관계도 똑같은 건데, 이 내부 에너지, 이게 양자워킹이니까 양자통신, 양자레이더를 하려면 이 상태로 정렬시키는 게 관건입니다. 또 한쪽으로 흐르게 만드는 그런 것도 할 수가 있겠죠. 펠트 소자, 태양광 이런 것들. 가까운 내일의 친환경 에너지 효율이 다음 차원으로 발전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힘의 변화만으로, 소리나 빛으로 촉매 없이 상태 변화를 유도하거나, 이 광학적 상태 또는 전자기 상태, 전도성 같은 이 특성을 바꾸거나 작용을 유도하거나, 그런 기술이 지금 열심히 발전하고 있는데, 전부 양자도약 전자기 유도란 말이죠. 이 열과 압력 변화도 전자기 유도와
같습니다. 소리나 전파만 노이즈 캔슬링이 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열이나 압력도 전부 똑같은 전자기울도 현상인데 열 변형, 압력, 진동, 피로 파괴도 버틸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그런 것도 할 수가 있겠죠. 한계에 다다른 엔진 기술도 다음 단계로 가게 될 거예요. 모터 기술 같은 거. 그리고 에너지적으로만 해서 양력을 조절한다든지 자기장을 양파껍질 누더기로 세게 만들어서 쓰는 게 아니고 원하는 자기력선 한 개만 힘을 집중해서 쓰는 방법도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전자와 질량, 열, 압력 이런 개념을 따로 생각해서 나올 수 없는 것들도 앞으로 등장하게 될 거예요. 이 물질과 시공간, 시간과 거리가 전부 본질이 똑같고 변환 가능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생각해 볼 게 많지만 이 양자도약 평균 지점 이 기준 노드가 한 개가 아니겠죠. 시공간 속에 시공간 여러 개가 중첩되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여러 개가 같이 측정된 이 상태를 나타내는 게 이게 흑체 복사 에너지인데 어쨌든 여기 이 차이 내부 에너지와 접촉원 확률로 이 차이 이게 암흑물질로 볼 수가 있죠. 암흑물질 못 찾아요. 있어야지 찾죠. 여기 내부 에너지는 이 박자부터 쭉 박자들이 또는 개수가 중첩되는데 이 박자 차이마다 볼텍스 정도값이 다르죠. 박자가 회전이니까. 이 변환 각도가 다르니까. 숫자가 높아질수록 그러니까 소수 숫자의 숫자가 높아질수록 그 차이가 이 변환 각도가 점점 차이가 줄어들죠. 그래서 원자의 궤도가 높아질수록 점점 조밀해지고 그러는데 이거 똑같습니다. 내부 에너지도. 은하 외곽은 그래서 변환이 적어지니까 변환이 클 때는 이 볼텍스 차이가 큰데 변환이 적어질수록 그만큼 거리 수축이 줄어든단 말이죠. 회전 속도 차이가 적게 납니다. 그리고 거리가 멀어지죠. 텀이. 그래서 은하 외곽은 거의 판이 돌아가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박자 차이가 나면 전자기울도 해야겠죠. 우주 배경 복사 파워 스펙트럼 똑같이 나타나는 거죠. 모든 전자기 현상은 작동할 때 차이만큼 나타나는 방사현상입니다. 이 자체가 노이즈예요. 관성화되어 있지만 진동 속에 진동 속에 진동, 일박자 속에 일박자 속에 일박자입니다. 우주배경 복사가 이 이론의 가장 핵심적인 증거입니다.
우주배경복사 그 다음에 또 우주배경복사가 있죠. 그럼 전자라는 건 뭐냐? 중성자, 양성자, 플러스 마이너스가 뭐냐? 수학적으로 설명하면 아까 또 타이밍 그래프 그려야 되는데 여기가 1박자면 이 1박자에 딱 맞을 때가 아까 중성자라고 했죠. 그러면 박자들이 5박자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중성자와 차이가 이 박자죠. 그리고 또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이 프라임 넘버 박자 고유의 차이와 이 정박자, 억박자 안 맞는 부분, 그게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만큼이 중성자와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가 1.5 박자만큼이 중성자와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중성자가 작동할 때 어떤 특이한 위상의 박자가 타이밍이 안 맞는 그 차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 차이만큼 전자기호도도 발생하고 막 그런 건데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계산해야 전자기의 특성, 중성자와 양성자의 차이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1.5b만큼의 박자가 차이인데 이게 2분의 3이죠. 이 리만 제타 2분의 3승의 일자위수 곱하고 다시 3분의 2승하고 막 중성자 값으로 계산해서 보즈-아인슈타인 응축 값을 구한단 말이죠. 온도 값도 구하고 그거예요. 이 세 칸을 그러니까 1.5 박자 칸을 작동할 때 1전자볼트로 약속했죠. 그런데 이미 있는 것으로 하니까 양성자 값이 마이너스 1이란 말이죠. 마이너스 1이 들어있다고 하는 거죠. 네. 그렇죠. 양성자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이렇게 약속이 된 건데 여기가 2분의 3이죠. 그러니까 1.5b를 2분의 3 칸을 1로 놨으니까 여기가 1이니까 세 칸이 1이니까 3분의 2 3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숫자 어디서 많이 봤죠? 쿼. 그러니까 중성자 양성자 계산할 때 막 이거 두 개 막 더하고 빼고 해서 2를 만들잖아요. 그게 쿼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쿼크가 더 쪼갤 수 없는 입자가 맞아요. 그냥 비율입니다. 작동할 때
나타나는 특성을 계산한 값에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쿼크 별 같은 건 없죠.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중성자별도 결과는 맞아요. 현상은 맞는데 이론이 약간 잘못됐겠죠. 이 정상적인 타이밍을 일 질량으로 보면 그것과 차이가 나거나 어긋나게 되는 원리적인 문제일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공간, 박자, 타이밍, 시간, 공간으로만 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박자 차이가 나면 작동할 때 꺾여서 작동하니까 박자 차이가 많이 날수록 짧은 거리에서 더 급격하게 0에 수렴하겠죠. 변환율이 커지니까. 그래서 작동할 확률이 행력 거리, 플랑크 거리가 박자 차이에 따라 다릅니다. 그렇겠죠. 짧은 파장 빛이 멀리까지 못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블랙홀이 빠른 박자가 맞단 말이죠. 그래서 작동할 확률이 0입니다. 없어요. 작동하지 않으면 없는 겁니다. 이 중력 렌즈로 옆으로 벌어져 보이는 부분도 있을 거고 없는 부분, 작동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건데 이 없다는 게 실제로 없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수명 골절에서 이 물고기를 볼 때 이 변하는 각도 한계를 넘으면 작동할 수가 없죠. 반사되고 연결되지 않아서 물고기가 없는데, 안 보이는데 물속에 물고기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블랙홀과 가까이 가거나 띠에 맞춰서 돌기 시작하면 있겠죠. 그래서 가까이 가거나 작동하기 시작하고 친해지면 사건의 지평선이 조금씩 알몸을 보여줍니다.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거 말고는 별로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열심히 연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공간 에너지의 기준, 지표가 될 거니까요. 지금까지 이 특성을 설명했는데 이 특성의 조합으로 작동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있을 때 양자적인 타이밍, 공명 타이밍으로 그 변화를 전부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 다른 방법으로 더 원리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우주에 크게 두 가지의 작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작은 톱니바퀴들, 그러니까 조그만 어떤 원자 같은 또는 이런 자그마한 물체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작은 톱니바퀴들이 모여서 더 큰 톱니바퀴를 만들어냅니다. 원자, 분자, 물, 막 이렇게. 6이 작동하면 9도 작동하고 300도 동시에 작동하죠. 6이 작동하니까. 힘이. 그게 모이고 결합하는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큰 톱니바퀴가 있겠죠. 큰 톱니바퀴에 다시 이 작은 것들이 연쇄적으로 맞춰지는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 맞춰진 작은 톱니바퀴가 다시 빠른 박자 기준으로 또는 가까운 것들끼리 다시 맞춰지고 큰 톱니바퀴를 또 재조정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힘의 방향이 동시에 작용합니다. 지금 이것이 코드와 코드가 이렇게 가지런히 보즈아인슈타인 농축처럼 가지런히 예쁘게 맞춰져 있지 않고 팽창해서 막 적절히 맞춰져 있단 말이죠. 양자도 약해서 지금 온도 또 이 압력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 힘을 하나는 작은 것부터 맞춰지고 하나는 큰 것부터 맞춰지는 이 힘이 두 개가 같이 작동하는데 그러니까 일들이 있기 때문에 O가 있고 그게 또 유지되고 O가 있기 때문에 1의 값이 이게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따로따로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큰 톱니바퀴 안에서 공명할 확률이 높은 짝수부터 맞춰진다고 했죠. 그 안에서 빠른 박자가 많거나 가까울 때 빠른 박자들끼리 합쳐지고 점점 큰 단위로 맞춰져 갑니다. 이 두 가지 작용이 동시에 작용하고 사이클을 돌고 있어요. 적절히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쪽은 짝수부터 맞춰지겠죠. 느린 짝수부터 맞춰져 가고 작은 단위로 올수록 점점 중첩돼서 맞춰지겠죠. 그리고 이 프라임 넘버 불협화음은 그것들끼리 모여서 또 시공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작동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힘을 이것은 짝수로 되어 있겠죠. 이것은 프라임 넘버로 되어 있겠죠. 그래서 수천 년인지 만 년인지부터 양이라고 불렀습니다. 최신 과학에서 서로를 기준으로 이것을 보존이라고 하고 이것은 페르미온이라고 하고 틀린 설명이지만 이쪽을 중력, 이쪽을 전기력 틀린 설명입니다. 이해를 먼저 하시고
여기 아래쪽 좁은 영역에서 이쪽이 시간 팽창 거리 소멸이죠. 광속이 느려지죠. 왜냐하면 변환율이 점점 커지니까 이 느린 것에서 점점 빠른 것으로 가니까 광속이 느려지죠. 그리고 이 와일드한 영역에서 반대겠죠. 시간 소멸, 거리 팽창, 광속이 빨라지죠. 그러니까 시간 소멸이라는 게 큰 톱니바퀴가 이것의 영향으로 시간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거리가 없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시공간이 이렇게 중첩되어 있다면 안쪽으로 갈수록 광속이 느려지죠. 바깥쪽으로 나갈수록 빨라지는 거예요. 매질이 일정할 때 광속이 똑같으니까 시간, 공간의 값이 변화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존의 힘이 점점 작아지고 와일드한 타이밍에 맞춰지는 거예요. 거리가 팽창하고. 그래서 여기가 항성계, 은하계, 초은하단 이렇게 밖으로 넘어갈수록 거리 팽창입니다. 보존이 똑같을 때 광속이 일정하다. 그래서 보존의 값이, 질량의 값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가 이미 빠른 박자란 말이죠. 여기가 이미 시간 팽창 거리 수축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따로따로 있을 수가 없는데, 화음과 불협화음이 따로따로 있을 수가 없는데, 화음은, 보존은 작동할 때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얻고 서로 힘을 잃습니다. 내부 에너지로 봐야 되니까. 이미 똑같이 작동하는 게 끊어지면 축적되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힘을 얻고 서로 힘을 잃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 집단으로 일어나는 이것을 내부의 기체의 기준에서 동시성 현상이라고 하고, 과학에선 양자올림이라고 하는 거죠. 빠른 박자는 작동 거리가 짧죠. 그래서 이 거시적으로 느린 짝수부터 맞춰지고 점점 중첩되죠. 그래서 그래서 시공간의 힘이 그렇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 페르미온은, 이 보존의 기준으로 페르미온이 있는데, 이 결정된 기준 위에서 에너지 보존, 작용, 반작용, 작동할 확률이 누가 더 센가, 어떤 타이밍에 맞춰지나, 그 베타원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 각각의 관성력을 또 가지고 있고
시간과 거리의 그 값이 어떤 기준 위에서 특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베타 원리가 나타나는 겁니다. 어떤 기준이 되느냐에 따라서 있다 없다 에너지량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입자냐 파동이냐 암흑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불확정성 원리란 말이죠. 기준에 따라서 반전자, 중성자, 양성자도 기준에 따라 달라지고 중성이자, 미온, 타우 같은 것도 조건에 따라 특성이 달라지고 종류가 아주 많겠죠. 원자도 마찬가지고 여기 우리 홈에서 빨리 붕괴되는 것들을 과학자들이 5살이 안 된 아기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규정을 했을 뿐입니다. 이 작용들이 같이 균형을 이뤄서 일박자 정상파 조건이 될 수 있는 큰 영역에서도 작은 영역에서도 이게 사이클이 돌아가는데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 아주 작은 영역에서 시간과 공간이 막 스위칭됩니다. 변환되겠죠. 작동할 때마다. 아주 작은 영역에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을 양자요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입자 물리학에선 입자와 반입자라고 설명하는데 시간과 공간의 변환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큰 스케일에서 시간 왜곡, 공간 왜곡과 똑같은 거예요. 우주의 크기는 상대적인 것일 뿐입니다. 이 우주 전체가 양자요동입니다. 그래서 이 힘이 균형을 이룰 때 그때 태극, 음과 양이 균형을 이룰 때 태극 속에 태극입니다. 그런데 이 힘이 완벽히 균형을 이룰 수가 없어요.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고정되어 있으면 변화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떤 작용이 있을 때 변화가 발생하는데 이 변화작용도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원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이 특성이 다 다르겠죠. 아까 흑체복사 설명할 때 이거는 아까 흑체복사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각각 뒤집히는 것까지 이렇게 4개로 이렇게 이해하는데 이게 똑같은 거란 말이죠. 이것은 공용 타이밍으로 박자와 음정으로 설명한 거고 이것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일박자 속의 일박자 그 일박자의 변화로 설명한 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작용하는 속성, 그러니까 양자도약이 우리가 알고 있는 양자도약이 이 위에 부분 이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합하고 끊어지고 그리고 이건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양자도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속성을 이해해야 하는데 어떤 이런 변화 말이죠. 여기는 간단히 설명하면 여기는 큰 단위로 모여서 결합하는 거죠. 원자, 분자, 물 이렇게 은하와 은하가 150메가파섹 S오비탈 결합, 은하 S오비탈 결합, 바리온 음양 공명 결합 어쩌고 하는 거 말이죠. 그런 현상이 여기입니다. 여기는 분리돼서 더 와일드한 텀에 맞춰지는 거예요. 밀어냅니다. 암흑 에너지 현상이 이런 거죠. 여기는 작은 단위로 모이는 거예요. 결합하는 거죠. 여기는 작은 단위로 쪼개지고 이것과 반대니까 결합력이 방출하는 겁니다. 이 속성 작용을 이해해야 합니다. 크던 작던 모든 에너지 작용이 전부 이겁니다. 여기에서 이걸 세게 잡으면 더 균일하고 촘촘한 다이아몬드처럼 되는 거고, 더 세게 잡으면 핵융합이 되겠죠. 그게 이거예요. 여기는 방출되는 것을 흩어지지 않게 붙잡으면 그게 플라즈마예요. 막 분리된 것을 모아놓는 거죠. 흩어지지 않게. 그게 플라즈마이고, 붕괴가 여기입니다. 붕괴 현상. 핵 붕괴, 핵 분열 반응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속성으로 이해하기 쉽게 여기가 고체, 액체, 기체, 플라즈마. 고체, 액체, 기체, 플라즈마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큰 영역에서도 아주 작은 영역에서도 그 속성의 작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성 작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건지 특성을 이해하라는 거죠. 고체, 액체, 기체, 플라즈마. 봄, 여름, 가을, 겨울. 느낌이 오시죠? 그래서 그 사이클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보통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차이가 에너지죠. 차이. 압축, 폭발, 팽창, 수축, 열, 교환기, 엔진. 거꾸로 돌려야 에너지가 있죠. 그래서 이 작용이 전부 양자도약인데, 그러니까 양자도약을 종류대로 속성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베이스, 시공간의 힘에 맞춰져서 불협화음이 변화작용을 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양자도약이죠. 일반적인 양자도약. 전기작용 같은 결합현상, 결합분해 현상 같은 거. 아까 양성작 공명 타이밍 그래프에서 설명한 게 불협화음을 포커싱한 관점의 양자도약이라면, 왜냐하면 양성작을 설명했으니까 이 큰 톱니바퀴, 작은 톱니바퀴로 양자요동으로 설명한 게 화음을 포커싱한 양자도약입니다. 그러니까
화음과 불협화음이 같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 현상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음도 변화할 수 있고 불협화음도 변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전자기 유도로 변환되는 겁니다. 전부 다. 화음과 불협화음이 보존과 페르미온이 독립적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 양성자로 설명한 게 불협화음의 변화로 이해하는 거라면, 설명한 거라면 이것은 시공간의 변화로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공간의 그 변화를 설명한 거고, 설명한 거죠. 이해가 가시죠? 더 작은 영역으로 타이밍이 빨라지면서 질량이 증가하고 거리가 수렴해서 수축하는 게 중력이고,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작동하는 게 중력이라면 이 반대 방향으로 작동하는 게 암흑 에너지 같은 건데, 이 상태가 화음 보존이 더 타이트한 텀에 맞춰지면서 거리가 시간으로 전환되는 게 중력, 그 반대로 시간이 거꾸로 거리로 전환되는 게 암흑 에너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와일드한 텀에 맞춰지는 거란 말이죠. 화음이 변화하면 베이스가 바뀌면 불협화음이 달라지죠. 그 달라져서 나타나는 작용이 또 달라지죠. 그게 전자기 요소란 말이죠. 화음, 불협화음의 변화가 제규격화 자체의 변화의 정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해가 안 가셔도 됩니다. 일단은 어쨌든 변화하는 그 작용이 이거다. 이것을 가속시키면, 점점 빠르게 가속시키려면 점점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가속을 계속 할수록 박자 차이가 커지죠. 박자 차이가 커질수록 변환율이 더 커지기 때문에 효율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박자가 더 빨라지는 것 같은 것을 질량이 커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에너지가 커지니까. 그게 가속인데 중력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력과 반대로 팽창하는 것은, 이것을 팽창시키려면 주변에 압력을 뺀다라고 했을 때 빼서, 그러니까 시공간을 늘리는 거죠. 그래서 와일드한 텀으로 유도한다고 했을 때 처음엔 작은 힘으로도 이게 상당히 팽창하겠죠. 그런데
압력을 빼는데도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겠지만 점점 팽창하면 팽창할수록 작동하는 타이밍이 더 줄어들죠. 느려지고. 그래서 힘이 적게 받겠죠. 그만큼 팽창이 적어집니다. 우주의 팽창률이 처음에는 높았다가 점점 팽창 가속이 줄어든다고 하는 이유가 이런 힘의 작용이 그런 특성이 있는 거지, 실제로 우주가 그렇게 돼 있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 힘들이 같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멀리 있는 것을 볼수록 이 작용들이 더 많이 보이겠죠. 측정되겠죠. 그래서 기술이 발전해서 더 멀리까지 보게 되면 우주 팽창률은 더 줄어들겠죠. 조금 이해가 되시죠? 여기 센터가 아주 최적화된 상태로 맞춰져 있는 상태겠죠. 센터가. 그리고 지금 이 상태. 이 센터가 관성력이 최적화된 상태죠. 지금은 압력과 온도와 수많은 조건의 여러 가지 주변에 맞춰져서 지금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있어서 이렇단 말이죠. 그래서 대충 이런 어떤 상태일 거란 말이죠. 지금 어떤 속성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온도가 100도에서 끓는데 한 50도까지 됐다고 하면 그 에너지 값을 어쨌든 가지고 있죠. 똑같은데 지금 그런 값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가 여기 어떤 임계점을 넘어가면 변화가 시작되겠죠. 지금 이게 최대한 확률이 높은 상태로 이 코드와 코드가 어떻게 결합돼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임계점을 넘어가면 이 확률이 역전될 때 상태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숨은 열, 잠열, 붕괴, 임계, 질량 또는 화학 반응에 필요한 어떤 열량 그런 게 넘어가면 변화가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상태 변화를 이해하는 게 물의 삼중점을 이해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요 미시적인 것부터 우주 전체의 변화까지 똑같은 작용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속성, 작용을 옛날에 동양, 서양 할 거 없이 물, 불, 바람, 흙 이렇게 불렀습니다. 4대 원소. 이게 우습게 생각할 게 아니라 상이, 고체, 액체, 기체 이런 어떤 상이 딱딱 끊어져 있고
흩어지고 보이고 그런 게 왜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상태 변화가 왜 있는지, 정기적 벼락과 붕괴, 또 중력처럼 모이고 또 이뤄내는 게 왜 있는지 그 원리적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힘이 완벽히 똑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속성의 작용이 발생하는 겁니다. 조화가 깨지기 때문에. 스스로 공명, 일박자 균형 속에서 간단하게 이렇게 어떤 진동하고 있는 관성이 있으면 이 두 번째 타이밍에서 이 작동하고 있는 확률보다 더 다른 확률이 높은 확률이 있어야지 변화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강력, 양력 설명할 때 했으니까. 그래서 이 작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스스로 공명, 일박자 균형에서 어느 쪽으로 비뚤어지는가에 따라서 작용이 나타나는 작용의 현상이 달라지고 아까 체복적 복사 그래프에서 그래프가 각각 뒤집혀서 나타나는 그 작용을 이렇게 속성으로 쉽게 이해하는 거예요. 나중에 과학자들이 막 공식을 겁나게 어렵게 만들어서 학생들이 또 학업을 포기하고 그러겠지만 이해를 먼저 하는 겁니다. 모든 에너지 작용이 박자 차이 회전입니다. 운동 에너지도, 포텐셜 에너지도, 시공간도 전부 회전입니다. 여기 이 있는 것이 또는 어떤 작용하고 있는 것이 전부 회전입니다. 박자 차이. 우리가 그 회전 안에 있으면 그 힘에 포함돼서 매달려 있으면 그리고 주기적으로 계속 작동하겠죠. 어쨌든 이 우주에 힘이 있고 그게 회전이고 거기에 매달려 있으면 또는 태양계의 어떤 곳에 있으면 봄, 여름, 가을, 겨울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속성작용의 회전으로 에너지의 변화가 주기적으로 발생하죠. 그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인데 아주 조그만 데가 측정할 때 아주 거시적으로 우주 전체를 공간 기준으로 보면 우주가 팽창했다, 수축했다, 진동한다고 볼 수도 있죠. 우주가 팽창했다, 수축했다 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소금이 물에 녹는 것도 엔트로피. 소금이 더 우세해지면 확률이 역전되죠. 상태 확률이. 그러면 결정이 돼서 물과 분리되는 것도 엔트로피. 99도의 물이 얌전히 있다가 온도가 아주 약간 올라가면 와 저기가 대세다 하면서 한순간에 모듈이 배신해 버린단 말이죠. 그것도 엔트로피.
그러니까 작동할 확률이 높은 곳으로 작동한다. 제가 그것을 엔트로피라고 말하고 있는데, 확률이 낮은 작용도 정확히 그만큼 작동하기 때문에 확률이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확률대로 작동하고 있는데, 그런데 코드가 이 3개씩 작동하다가 4개가 되면 상대적으로 확률이 낮아지는 것과 똑같죠. 그래서 작동하는 게 서로 맞춰져서 내부 에너지가 되면 타이밍이 중첩돼서 작동 확률이 아주 높아지죠. 그래서 일박자가 만들어질수록 상대적으로 작동할 확률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확률이 에너지인데 확률이 낮아지는 만큼 확률이 높아지는 곳으로 에너지가 이동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확률값이 변경되니까 그만큼 에너지가 이동하는 것과 똑같다는 말이죠. 그 확률대로 작동하는 엔트로피가 확률이 높은 것은 더 높아지고 낮은 것은 더 낮아지는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래서 정적인 우주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런 작은 단위에서 조건에 따라서 느린 텀, 빠른 텀, 위든 아래든 맞춰집니다. 불협화음과 화음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음과 양이 태극이란 말이죠. 그래서 불협화음의 죽음은 독자성을 잃고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화음의 죽음은 서서히 작동하지 않게 돼서 잊혀지는 겁니다. 이 차원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차원이 태어나서 죽어갑니다. 이 현상을, 이것을 우주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이 모습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기준으로 측정하는 에너지, 어디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 확률이 흘러가는 그게 우주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부 에너지 안에서 어떤 다른 일박자가 또 만들어지면 상대적으로 원래 있던 내부 에너지가 확률이 적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흐름을 기준으로 우주가 이 힘들이 중첩해서 작동하지만 자라서 꽃이 피고 씨앗을 남기고 시들어갑니다. 잊혀집니다. 씨앗에서 또 꽃이 피어나고 시들어갑니다. 이 이상한 것을 만들어 놓고 괜히 좋아라 하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면 오작동을 실컷 해도 존재만으로도 그냥 사랑과 관심을 받습니다.
어미새가 자기 것을 다 개어내서 새끼 입에 넣어줍니다. 부모가 죽을 때까지 자식을 보고 느끼고 하나라도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해 하는 거예요.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나타나고 흩어지고 태어나고 죽는 그 이면에 더 큰 진실이, 원리가 있습니다. 우주를 작동시키는 원동력, 궁극의 엔트로피. 이 공기보다, 지구의 자전보다 더 당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르는데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니르바나, 열반, 크리스천에선 사람, 불교에선 자비. 그게 궁극의 엔트로피입니다. 이 입자들이 열 몇 개, 점선면 이런 차원들이 열 몇 개. 별들에서 똑같은 재료, 똑같은 상세도로 똑같은 초미세 제품을 만들어야 하는 똑같은 하이테크 공장이 이 넓은 우주에 많이 있어야 하니까 옛날에 한 명에게 배워갔다고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주는 폭탄 불꽃쇼가 아니다. 나는 더 우아하고 아름다운 우주에 살겠습니다. 과학 조금만 더 하고 진짜 재밌는 얘기 하겠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이제 쉬워집니다.